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금리는 최저금리입니다. 역대 최저예요. 역대 최저. 미국도 보시는 것처럼 0%에서 0.25%입니다. 대한민국도 벌써 오랫동안 0.5%를 유지하고 있죠. 다 0%의 금리예요. 0% 금리. 그러니까 0%대니까 지금 사실 비투족이나 영끌족이나 별로 걱정하지 않거든요. 별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커지나 하면 첫 번째는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 이게 정책적 어떤 이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시장의 어떤 핵심 요소에서 나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대출을 줄이고자 우대금리를 축소했어요. 우대금리 없애라. 이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모든 금리들이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돈뿌린이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났어요.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의 국채 공급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가격은 떨어지고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장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3.70입니다. 3.70이면 이미 여러분 코로나19 전으로 가버렸어요. 코로나19 전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택가계대출도 2.88%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비하면 0.07%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은 2.73%네요. 가계대출은 2.88%고요. 금리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상향. 이게 시장금리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시장금리에서 지나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미국의 쉽게 말하면 경제 지도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닛 옐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은요, 일부 거품이 껴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산 거품이 있다. 거품이 있다는 것은 거품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비투를 해서 돈을 빌려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하여튼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나 반대로 영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금리 부담이 굉장히 돼요. 시장금리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은 그 어떤 때보다가 높습니다. 3.70%의 금리는 적은 금리가 아니에요. 벌써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거의 0.25%는 더 올라갔습니다. 0.25% 거의 1% 가까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작년이죠. 6월, 7월, 8월 이때보다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보다는 거의 1%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 금리 부담은 엄청납니다.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0.25%만 오르더라도 2조 9천억 원의 이자 증가액이 있어요. 0.5% 오르면 5조 9천억 원입니다.
예, 1% 오르면 11조 8천억 원이에요. 11조 8천억 원은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불을 할 때 11조 3천억 원이었죠. 그때보다가 많은 금액입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만큼 지금 B2족 또 연끌족은 벌벌 떤다는 이야기, 벌벌 떤다. 여러분,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입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26조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월 늘어나는 게 적어도 6조, 많을 땐 7조까지 늘어나요. 게다가 4월 달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최대로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로 많이 늘어났다. 거의 9조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9조가 넘었을 때는요, 지금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26조인데 1월, 2월, 3월, 4월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30조가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756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끌족이나 B2족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이 접종돼서 집단 면역이 일어난다고 쳐요. 다른 나라 보복수업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 빅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비 빅뱅. 그 정도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폭으로. 소비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억눌려 있던 소비가 빅뱅이 될 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거는요, 제가 생각해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반짝 소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게에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자들이 써야 되는 것은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야말로 고가품을 사잖아요. 사치품을 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닥 경제가 좋아져야지 경제 전체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근데 바닥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하면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액수의 총합이 이게 명목 GDP입니다. 이 명목 GDP보다가 가계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생산해서 가계부채를 갚고자 하나 못 갚아요. 다. 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부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계가 소비를 안 해요. 여러분, 소비의 주체는 가계거든요. 가계가 소비를 안 하면 이게 경기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소비하는 어떤 폼새를 보면요, 억눌렸던 소비가 터져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처럼 길게 가야 되는데 짧게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는요, 경기가 꼬꾸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는 빨리 변해야 돼요.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될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은요, 일반적으로 올릴 때는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올릴 때는 미국보다 늦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미리 대응을 해놔야지 자금 이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선제적으로 미리 올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등까지 합쳐지면 지금 저는 영끌이나 비투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세질 거고 그 여파로 소비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 전체에까지도 저는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